여러분들은 아들이 이혼한 전처와 다시 아이를 가져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미숙은 올해로 66세였다.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30년 넘은 다세대 3층 구석방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7년째였다. 남편 윤재학은 육군 중사로 22년을 복무하다 제대한 뒤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러나 60대 초반 간암이 찾아왔다. 투병 기간은 겨우 1년 5개월. 2018년 12월 17일 목포중앙병원 302호 병실에서 남편은 미숙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그 뒤로 미숙은 정말 혼자였다. 아들 윤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물류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42세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미숙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윤호가 결혼한 건 2019년 5월이었다. 신부 이름은 서진. 37세의 그녀는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똑똑하고 의젓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숙은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서진은 결혼식 날짜부터 예식장, 신혼집 위치까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정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미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첫 해는 괜찮았다. 서진은 명절에도 찾아왔고 전화도 꼬박꼬박 했다. 미숙은 며느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20년 여름 서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미숙은 기뻤다. 손주를 본다는 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임신 12주째 서진은 유산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자연유산이라고 했지만 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시댁과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명절 준비로 무리했고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시켜서 몸을 혹사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미숙은 그 명절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서진에게 푹 쉬라고 했고 모든 일을 혼자 했다. 윤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서진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시댁 탓을 했고 그 말들은 결국 미숙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미숙은 억울했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상처받은 상태니까 잠시 감정이 격해진 거라고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서진은 달라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뜸해졌다. 윤호는 중간에서 괴로워했다. 미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괜찮다. 내 아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다. 2021년 초 서진은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윤호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다. 미숙도 서진이 편할까봐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 8주째 또다시 유산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원인 불명이었다. 서진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탓을 했다. 정확히는 시댁 집안의 기운이 안 좋아서라고 했다. 미숙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가 아픈 거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거니까. 그러나 윤호와 서진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다. 두 사람은 자주 다퉜고 서진은 시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다. 윤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지쳐갔다. 2021년 11월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2년 3월 정식으로 이혼했다.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 아들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자신이 그 이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이혼 사유로 시댁과의 갈등을 명시했다. 미숙은 억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혼 후 윤호는 혼자 살았다. 서진도 혼자였다. 미숙은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늘 무기력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2024년 9월 어느 날 윤호가 갑자기 목포로 내려왔다. 미숙은 놀랐다. 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윤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다. 서진이가 임신했어요. 미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서진이가? 네. 우리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려고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혼한 며느리가 다시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윤호의 아이를. 그리고 둘이 다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네. 서진이는 이번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미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간절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엄마가 뭘 하겠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윤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줬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윤호는 서진과 함께 다시 목포로 내려왔다. 미숙은 그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놓았다. 서진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진아, 많이 힘들었지.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네.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나아야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러자 서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어머님, 저희는 이번엔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려고요. 미숙은 순간 멈칫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댁이랑 왕래는 최소화하려고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호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을 말리지 않았다. 서진아, 그건... 어머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2번이나 아이를 잃었잖아요. 이번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댁은 그냥 없는 셈 칠게요. 그 말이 미숙의 귓속에 꽂혔다. 없는 셈 치겠다고? 네. 죄송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유호는 미숙을 힐끗 보더니 서진을 따라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숙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미어졌다. 없는 셈이라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아래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조차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 그건 미숙이 평생 견뎌온 것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윤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서진이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저희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서진이가 마음을 열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들에게서 연락은 뜸해졌다. 가끔 문자가 왔지만 그뿐이었다. 2025년 2월 미숙은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서진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윤호가 직접 알리지는 않았다. 친구가 우연히 SNS에서 봤다며 전해준 소식이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무덤덤했다. 3월 중순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기 낳았어요. 그래, 들었다. 엄마한테 먼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서진이가 출산 직후라 예민했어. 괜찮다. 건강하게 잘 나았으면 됐다.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러 와요. 그래.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4월 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윤호였다. 엄마, 서진이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서진이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미숙은 침묵했다. 엄마, 혹시 며칠만 올라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서진이도 이제는 괜찮다고 하고.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호야. 네, 엄마. 나는 없는 사람 아니냐. 엄마, 그건 없는 셈 치겠다고 했잖아. 내 아내가. 윤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그건 서진이가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힘들면 사람을 없는 취급해도 되냐?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냐? 엄마, 미안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진의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부인, 저 서진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부인,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서진이를 못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부인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사부인도 아시잖아요.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기도 어린데. 사부인. 네. 며느리가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없는 셈 치겠다고 했어요.
시댁은 없는 사람이라고. 김예숙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는 없는 사람인데. 사돈댁, 그건 서진이가 감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감정적이면 다 용서가 되나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며느리가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후로 한동안 조용했다. 윤호에게서도 서진에게서도 친정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은 없었다. 미숙은 그게 편했다. 5월 어느 날 목포 시내 재래시장을 지나던 미숙은 옛 동네 사람을 만났다. 어머, 미숙이 언니. 선이야. 언니 손주 봤다며. 축하해. 미숙은 옅게 웃었다. 응.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해? 손주 보면 막 기쁘잖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선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목포 앞바다가 보였다. 저 멀리 고하도가 흐릿하게 보였다. 미숙은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살았고, 며느리를 위해 참았고, 손주를 위해 기다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6월 초, 윤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왜? 아기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니다. 오지 마라. 엄마, 나는 필요 없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윤호야. 네, 엄마.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근데 그 행복에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게 서로한테 편한 거야. 엄마.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7월, 미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다. 평생 노래를 좋아했지만 남편과 아들을 챙기느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다. 수업 첫날 미숙은 비목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어머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미숙은 쑥스럽게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나쁘지 않았다. 8월 중순 윤호가 편지를 보내왔다. 손편지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기 이름은 윤서준이에요. 엄마 손주예요. 미숙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9월, 선이가 미숙을 찾아왔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언니, 손주 한 번도 안 봤어. 응. 왜 아들이 안 데려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선희는 깜짝 놀랐다. 언니, 왜? 미숙은 담담히 말했다. 필요 없대. 내가, 뭐, 며느리가 그랬어. 시댁은 없는 셈 치겠다고. 선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나도 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 언니, 괜찮아. 이게 편해. 선희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힘들었겠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10월 1일, 미숙은 혼자 목포 앞바다를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고요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붙잡는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 더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놓았어. 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며칠 후 윤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미숙은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응.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진이도 잘못했다고 해요. 윤호야. 네, 엄마.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엄마.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잘 살면 되지. 엄마 없이도.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11월, 미숙은 복지관 노래교실 발표회에 참가했다. 무대에 서서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관객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다. 선희도 있었다. 미숙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한 눈물이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다. 이게 나야. 정미숙이야. 12월 중순, 윤호가 예고 없이 목포로 내려왔다. 서진과 아기도 함께였다. 미숙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미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엄마, 저예요. 윤호예요. 미숙은 문 안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 얼굴이라도 보세요.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윤호는 결국 돌아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미숙은 그제야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윤호 일가족이 차에 타고 있었다. 서진이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작았다. 보송보송해 보였다. 미숙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윤호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프고 서럽고 외로워. 그걸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미숙은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창밖으로 목포 시내가 보였다. 새해 첫날 거리는 한산했다. 미숙은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며 중얼거렸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미숙아. 스스로에게 건네는 덕담이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말. 그게 낯설지만 따뜻했다. 1월 중순 복지관에서 겨울 여행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전남 보성 녹차밭과 순천만 습지 1박 2일 여행이었다. 미숙은 망설였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지.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같이 가자. 혼자 집에만 있으면 뭐해. 글쎄 나 같은 게 여행을 가도 되나 싶어서.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나 같은 게야? 언니도 즐길 자격 있어.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가자. 진짜. 야호. 선희의 목소리가 환했다. 미숙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1월 28일 미숙은 복지관 버스에 올랐다. 20명의 어르신들이 함께였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누군가 노래를 불렀다. 여행을 떠나요였다. 미숙도 따라 불렀다. 보성 녹차밭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초록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겨울인데도 녹차나무들은 생생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선희가 소리쳤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뻤다. 정말 예뻤다. 두 사람은 녹차밭 사이를 걸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미숙은 처음으로 셀카를 찍어봤다. 선희가 가르쳐 줬다. 언니, 이렇게 들고 웃어. 찰칵. 사진 속 미숙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생생해 보였다. 저녁에는 보성 읍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다.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미숙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혼자 살면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나 싶었다. 숙소는 작은 펜션이었다. 2인 1실로 배정됐고 미숙과 선희는 같은 방을 썼다.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정말 손주 안 볼 거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후회 안 해.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지금이 편해. 그래도 손주잖아. 그래, 손주지. 근데 나는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 그게 더 아팠어. 선희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나는 언니가 잘한 것 같아.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다음 날 순천만 습지를 찾았다. 갈대밭이 장관이었다. 바람에 갈대가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파도 같았다. 미숙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다. 나도 저 갈대처럼 흔들렸구나. 평생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단단히 뿌리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고 싶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미숙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미숙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2월 중순, 윤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서준이가 벌써 돌잡이 준비 중이에요. 엄마도 오실 거죠? 미숙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다. 손주의 돌잔치. 평생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미숙에게 그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미숙은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다. 못 갈 것 같다. 윤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숙은 받지 않았다. 3월 15일 윤서준의 돌잔치가 열렸다. 서울 모처의 돌잔치 전문 레스토랑이었다. 윤호는 엄마가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지만 미숙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진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참석했다. 화려한 돌상, 웃고 떠드는 하객들. 하지만 윤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서진이 물었다. 어머니 안 오시나 봐요? 응. 안 오신대. 그렇구나. 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일까, 안도일까.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날 미숙은 목포 앞바다를 걸었다. 손주의 돌잔치가 열리는 시간. 하지만 미숙의 발걸음은 가볍고 담담했다. 행복해라, 서준아. 할머니는 없어도 너는 잘 클 거야. 3월 말 미숙은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서예 교실에 등록했다. 붓을 잡는 게 처음이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첫 시간에 쓴 글자는 방아였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다. 어머님, 왜 이 글자를 선택하셨어요? 선생님이 물었다.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법. 멋지시네요. 미숙은 붓으로 천천히 획을 그어 나갔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다. 4월 벚꽃이 만개했다. 미숙은 선희와 함께 목포 유달산 벚꽃길을 걸었다.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렸다. 언니, 예쁘다.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웃고 떠들었다. 마치 소녀들처럼. 언니, 요즘 진짜 밝아졌어. 뭔가 풀린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근데 진짜 괜찮아? 손주 생각 안 나? 미숙은 잠시 멈춰서서 벚꽃을 바라봤다. 생각은 나지.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진 않아. 이제는 대단해, 언니.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나답게. 5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젊은 엄마와 아기를 봤다. 아기는 윤서준과 비슷한 나이처럼 보였다. 미숙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아렸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장바구니를 챙겼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다.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5월 중순 윤호에게서 편지가 또 왔다. 엄마, 서준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정말 예뻐요. 엄마, 정말 한 번만이라도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미숙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답장을 썼다. 윤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게. 서로 괴롭히지 말자.
그게 진짜 사랑이다. 건강해라. 서준이도 잘 키워라.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미숙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6월 복지관에서 여름 바다 여행을 기획했다. 미숙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신청했다. 선희와 함께 해남 땅끝 마을을 찾았다. 땅끝 전망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언니, 저기가 땅끝이래. 응. 여기서 더 가면 바다밖에 없대.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땅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바다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선이야. 응.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놓은 것 같아. 선이는 미숙을 바라봤다. 미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언니,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7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미숙은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다. 예전 같으면 아들 걱정, 손주 걱정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편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였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엄마. 응.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엄마, 저 서진이랑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미숙은 침묵했다. 서진이가 엄마 생각을 안 해줘요. 서준이 돌잔치 때도 엄마 없어서 제가 너무 서러웠어요. 그랬구나.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호야. 네, 엄마. 그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엄마가 아니라. 하지만 너는 이제 가장이야. 내 가족을 내가 챙겨야지.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 그리고 서진이한테 잘해줘.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네. 건강해라.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틀었다. 주인공이 울고 있었다. 미숙은 따라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다. 8월 중순 복지관 노래교실 선생님이 공지했다. 어머님들, 이번에 목포 문화회관에서 어르신 합창대회가 열려요. 우리도 나가볼까요? 다들 망설였다. 하지만 미숙이 손을 들었다. 저 해보고 싶어요. 어머, 미숙 어머님, 좋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동의했다. 총 12명이 합창단을 꾸렸다. 연습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다. 한 달간 연습이 이어졌다. 미숙은 열심히 했다. 가사를 외우고 박자를 맞추고 화음을 익혔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즐거웠다. 9월 17일 합창대회 날이었다. 무대에 오른 미숙은 떨렸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운 내 고향 금강산. 미숙은 눈을 감고 불렀다. 목소리가 울렸다. 마음이 울렸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과는 장려상이었다. 대단한 상은 아니었지만 미숙은 행복했다. 상장을 받으며 사진을 찍었다. 환하게 웃는 미숙의 얼굴이 사진 속에 담겼다. 언니, 진짜 멋있었어. 선희가 소리쳤다. 고마워. 나도 기분 좋아. 그날 밤 미숙은 상장을 벽에 붙였다. 제17회 목포시 어르신 합창대회 장려상 정미숙. 평생 처음 받아본 상이었다. 66년을 살아오며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첫 번째 상. 미숙은 상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수고했어, 미숙아. 10월 1일 미숙은 혼자 목포 앞바다를 걸었다. 정확히 1년 전 서진이 시댁은 없는 셈 치겠다고 말했던 그날부터 1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미숙은 많이 변했다.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고, 손주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노래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서예를 익히고, 합창대회에 나갔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미숙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배 깊숙이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아들에게일까, 며느리에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까. 어쩌면 모두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미숙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 정미숙은 66세였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창문을 열었다. 목포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멀리 유달산이 보였다. 미숙은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오늘은 국화차를 마실 생각이었다. 차를 우리는 동안 미숙은 서랍을 열었다. 윤호가 보낸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미숙은 편지들을 꺼내 천천히 읽었다. 아들의 절박함이, 후회가, 그리움이 글씨 사이에 배어 있었다. 미숙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윤호야,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어. 국화차 향이 방 안에 퍼졌다. 미숙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차의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붙잡는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어. 때로는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일 수 있어.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게 마지막 배려일 수 있어.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노트를 꺼냈다. 서예 교실 숙제였다. 오늘 쓸 글자는 자유였다. 붓을 들고 먹물을 찍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획을 그어 나갔다. 자, 스스로 자. 유. 말미암을 유. 스스로에게서 말미암는다. 자유. 미숙은 완성된 글자를 바라봤다. 삐뚤삐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미숙의 마음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살 거야. 정미숙으로. 그날 밤 미숙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25살 윤재학을 만나기 전에 정미숙. 꿈속의 젊은 미숙이 말했다. 언니, 행복해요? 66세의 미숙이 대답했다. 응, 이제 행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나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그래. 너도 행복할 거야. 꼭. 꿈에서 깬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살아있었다. 좋은 아침, 미숙아. 스스로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 미숙은 미소 지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에게 남는 건 공허가 아니라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미숙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났다. 정미숙, 66세.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인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 시작. 미숙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신선하고 차가웠다. 미숙은 두 팔을 벌려 그 공기를 가득 들이마셨다. 좋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말 좋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펄럭였다. 미숙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구나. 이게 나구나. 정미숙은 이제 알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찾은 것이라는 걸.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것이라는 걸. 그녀는 창문을 닫고 주방으로 갔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었다. 자신을 위한 생일상. 매일이 생일이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날. 미숙은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다.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물을 부었다. 익숙한 손놀림. 하지만 마음은 새로웠다. 국이 끓는 동안 미숙은 밥상을 차렸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차렸다. 자신을 위해 잘 먹겠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였지만 미숙은 감사 인사를 했다. 자신에게, 이 음식을 만들어준 나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나에게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화려한 행복이 아니었다. 작고 소박한 행복. 하지만 진짜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친 미숙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집 안을 정리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펼쳤다. 자신의 공간을 가꾸는 일. 그게 즐거웠다. 오전 10시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다음 주에 가을 단풍 여행 가는데 신청하실래요? 어디로 가나요? 내장산이요. 단풍이 정말 예쁠 거예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갈게요. 좋아요.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미숙은 달력을 봤다. 여행은 10월 15일이었다. 2주 후. 미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기다려지는 일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였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엄마. 응. 엄마, 서준이가 이제 말을 해요. 할머니라고. 미숙의 가슴이 순간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크네. 엄마 정말 한 번도 안 보실 거예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윤호야. 네, 엄마. 엄마가 서준이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알지. 네. 근데 엄마는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 그게 너무 아팠어. 엄마, 서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늦었어. 윤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특히 마음의 상처는.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놓아주자.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방 멈췄다. 예전처럼 하염없이 울지 않았다. 미숙은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갈 생각이었다. 최근 독서 모임에 가입했는데 이번 주 읽을 책을 빌려야 했다. 책을 빌려 나오는 길에 도서관 게시판이 보였다. 어르신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12주 과정.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글쓰기라니. 평생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궁금했다.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해보자. 미숙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글쓰기 교실 신청하고 싶어요. 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숙입니다.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끄는 미숙은 기분이 이상했다. 두근거렸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설렘. 66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빌려온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나갔다. 책 속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 미숙은 책을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공감했고 위로받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해가 지고 있었다. 미숙는 책을 덮고 베란다로 나갔다. 목포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미숙은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매일 지는 해였지만 오늘의 노을은 특별했다. 매일이 특별해. 내가 살아있으니까. 10월 15일, 내장산 단풍 여행 날이 밝았다. 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간편한 등산복을 입고 작은 배낭을 챙겼다. 선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나 지금 집 앞이야.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두 사람은 복지관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총 25명이 함께였다. 버스가 출발하자 누군가 트로트를 틀었다.
송대관의 내 박자였다. 다들 따라 불렀다. 미숙도 박수를 치며 불렀다. 내장산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입이 떡 벌어졌다.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단풍이 절정이었다. 어머, 진짜 예쁘다. 선희가 소리쳤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일행은 천천히 산을 올랐다. 미숙은 단풍잎을 하나 주워 들었다. 손바닥만 한 잎사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예쁘지? 선희가 물었다. 응, 정말 예뻐. 저것들도 이제 떨어지겠지? 그래도 괜찮아. 떨어져서 걸음이 되잖아. 선희는 미숙을 바라봤다. 언니, 요즘 말이 달라졌어. 뭔가 철학적이야. 미숙은 웃었다. 그냥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 좋은 거야. 멋있어. 두 사람은 계속 산에 올랐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숨이 찼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숨 쉬고 땀 흘리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감사했다. 정상에 서서 사방을 바라봤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숙은 두 팔을 벌렸다. 야호! 소리쳤다. 메아리가 돌아왔다. 다른 어르신들도 따라 소리쳤다. 야호! 와! 멋지다. 모두가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하산길에 미숙은 선희에게 말했다. 고마워. 뭐가? 내 옆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 나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야. 근데 내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어. 선희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언니가 있어서 좋아. 진짜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미숙는 글쓰기 교실에 처음 참석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김선아 작가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글을 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써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요. 미숙은 공책을 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정미숙. 66세. 과부. 어머니.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역할일 뿐이야. 미숙은 다시 생각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정미숙입니다. 66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은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미숙으로.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썼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며 글을 낭독하게 했다. 미숙의 차례가 왔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나는 정미숙입니다. 미숙은 자신이 쓴 글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다. 글을 다 읽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른 어르신들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어머님, 정말 진솔한 글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미숙은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어르신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여사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세요? 여사님 글 듣고 위로받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저도 그래요. 처음엔 저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같이 힘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쓰지 않던 일기. 하지만 이제는 쓰고 싶었다. 자신의 하루를, 감정을, 생각을 기록하고 싶었다. 2025년 10월 16일. 오늘 글쓰기 교실에 처음 갔다. 내 이야기를 글로 썼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다. 기뻤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미숙은 펜을 놓고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미숙, 잘하고 있어. 11월이 왔다. 날씨가 쌀쌀해졌다. 미숙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유달산 자락을 걷는 게 일과가 됐다. 산책길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단골 슈퍼 아주머니, 공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빵집 사장님. 소소한 인연들이 쌓였다. 미숙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빵집 사장님이 말했다.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멋지시네요. 미숙는 단팥빵을 사서 나왔다. 여전히 윤호의 어릴 적 좋아하던 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윤호 생각에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추억일 뿐이었다. 11월 중순 글쓰기 교실에서 특별 과제가 나왔다. 이번 주에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써오세요. 미숙은 무엇을 쓸까 고민했다. 결혼, 남편의 죽음, 아들의 이혼. 아니, 그것들이 아니었다. 진짜 전환점은 따로 있었다. 미숙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없는 셈 치겠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다. 그날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미숙는 밤새 글을 썼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 손주를 포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다음 주 수업에서 미숙은 그 글을 낭독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미숙과 글을 다 읽자 한 어르신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모두가 따라 박수를 쳤다. 어머님, 이 글 정말 훌륭해요. 출판해도 되겠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출판이요. 네. 요즘 시니어 에세이가 인기거든요.
어머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공감을 줄 거예요. 미숙은 믿기지 않았다. 내 글이 책이 될 수 있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2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숙는 글을 계속 썼다. 자신의 인생을, 감정을, 깨달음을 글로 옮겼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였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응. 엄마, 크리스마스에 내려가도 될까요? 미숙는 침묵했다. 서준이가 크리스마스에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이가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해요. 윤호야. 네, 엄마. 서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는 서준이를 사랑하는데 볼 수가 없다고. 엄마. 그리고 너도 행복해라. 진심으로. 미숙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렀다. 손주를 포기한다는 건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미숙는 혼자 작은 트리를 꾸몄다. 알록달록한 전구를 달고 별을 꼭대기에 꽂았다. 예쁘게 꾸며진 트리를 보며 미숙는 웃었다. 예쁘다. 그날 밤 미숙는 케이크 한 조각을 사왔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계속 나답게 살 수 있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먹었다. 달콤했다. 행복했다. 2026년이 밝았다. 새해 첫날 미숙는 일출을 보러 나갔다. 목포 앞바다 고하도 쪽에서 해가 떠올랐다. 붉고 찬란했다. 미숙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해. 미숙의 인생도 계속 이어졌다. 1월 중순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출판사에서 관심 보인대요. 어머님 글 모음집 출판하고 싶대요. 미숙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어머님. 66세의 작가가 된다니. 꿈만 같았다. 미숙는 그날 밤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희야, 나 책 낸대. 진짜, 언니 대박.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웃었다. 2월, 미숙는 원고를 정리했다. 책 제목은 없는 셈 치겠다는 말로 정했다. 자신의 아픔을, 극복을, 희망을 담은 책. 3월 책이 출간됐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소박한 책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책 표지에는 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숙 저. 평생 처음 보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책. 미숙는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다. 이 책을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SNS에서 사람들이 미숙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제 이야기 같아요. 위로받았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독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미숙는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었다. 4월, 작은 서점에서 북토크가 열렸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미숙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66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삽니다. 미숙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 손주를 포기한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간 여정. 사람들은 울었다. 공감했다. 미숙도 울었다. 북토크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며느리한테 상처받아서 손주를 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미숙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견딘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로.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 흔들려요. 손주 생각도 나고. 근데 그래도 제 선택을 믿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미숙는 그녀를 위로했고 용기를 줬다. 5월, 미숙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제목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숙는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는 창밖을 바라봤다. 목포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미숙는 중얼거렸다. 정미숙, 정말 잘했어. 정미숙, 67세.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다. 미숙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에게 남는 건 공허가 아니라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미숙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났다. 진짜 정미숙을. 그리고 그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